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 토론회 일부 사회를 맡은 한국교통방송 아나운서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와 개회사, 축사, 발표와 토론,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면의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선열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도로교통공단의 신용선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잠시 후 2부에서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김만배 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발표를 맡아주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의 강수철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명한 분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시고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글로벌 도시 안전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허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민병대 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교통운영계 조우현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녹색어머니회 한혜란 총무님입니다. 네, 모두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내외빈 소개와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방금 또 한 분의 내외빈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외빙 소개를 하던 중이었고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분들의 개회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셨는데요.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로 이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어려운 시점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쭉 특히 이제 이제 하반기 상임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이 성찰 그리고 우리가 뭐 임수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일 생각하시나요? 근데 통일 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어떤 우리 이 대한민국의 행정과 안전과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뭔가 급속한 경제 성장도 그렇고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중한 가치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기본에 좀 뭔가 이렇게 충실한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자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들이고 이 국가의 구성원인데 우리가 국가의 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인이고 또 국가에게 얼마만큼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와 이런 어떤 책임 이런 걸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히 어떤 뭐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우리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를 위한 모든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가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저는 또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늘 항상 낮은 곳에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게 현실 속에서는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이제 토론회 특히 우리 도로교통공단 또 국민안전처 관계부처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를 좀 더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의 신용선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용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수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이 자리에는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평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와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1년 전에 다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다시 이 땅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인 1995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에 좀처럼 줄지 않는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1년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통합 관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도 운전자 교육 홍보, 또 방송, 그리고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발표를 통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또 여러분의 토론자 여러분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교통약자 사고 예방에 우리 모두 일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은, 더 좋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일정으로 아쉽게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위원님, 강식면 경찰청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부 순서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인 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김만배 처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이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방송 아나운서 최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도로교통공단 김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강수철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20분 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강수철이라고 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딱 보면 책자 열어보셨을 겁니다.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언제 끝나나 아마 그러실 텐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좀 양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말은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입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더 다른 집단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는 다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는 다소 정말 조금 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잘 안 낳는 바람에 아이들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정말 좋은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전체 인구 추이에 비해서 고령자가 많이 늘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이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입니다. 이게 UN 기준에 의하면 7%, 14%, 20%가 될 때
그 기준을 넘어서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경우에도 한 36년이 걸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여기서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제 바로 그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장애인은 한 27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후천적 장애가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제 지체장애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후천적이고 지체장애자라 하면 사고에 의한 장애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실태나 현황을 제도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95년에 최초로 시작이 돼서 2011년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최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였지만 2005년도 그러면 왜 유치원도 안 가는 아이들,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은 왜 안 되냐 해가지고 넣었고요. 2011년도에는 학원까지 들어갔는데 실제 학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시작돼서 2011년도에 통합되면서 됐고요. 장애인보호구역은 2011년도에 신설되면서 지침이 다 통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현황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2011년도에 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이 합쳐졌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면 이 공원이나 이런 생활시설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됐는데 이 역시 지정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은 지정 신청장은 해당 시설에 장이 신청을 해서 지자체 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없으면 아무리 위험한데도 지정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해제는 뭐 폐교가 된다든지 없어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겠고요. 보호구역 내 필요시설 및 조치 이것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는 아니고요. 뭐 보통 현재로 봐서는 그 예고 표지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요 두 개는 의무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무 표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표지 이외에 정말 유사한 이런 표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뭐 다들 아시니까 다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보차분리 시설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거의 공식처럼 하고 있는데 그 공식처럼 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펜스 때문에 오히려 또 어린이들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펜스를 쳐놓으면 교행이 안 되다 보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거든요. 근데 차도로 다니는데 갑자기 위험하게 되면 피할 데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차장 설치할 수가 없고 노상주차장이고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학원이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주차장 설치 못하게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학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정 대상에 넣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정은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30km 이내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뭐 공식처럼 30km로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40km, 50km, 60km도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표지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한 게 2013년도니까 이게 전체 이 숫자는 지금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이 지정률만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이 사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 대비. 근데 왜 80%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게 학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률이 8%, 그러니까 10%도 채 안 되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대상은 넓혀놨는데 실제 지정은 안 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보호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그럼 보호구역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알맞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선 사업은 저희 공단에서도 일단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점에 맞는 어떤 그 조사를 해서 뭐 시설물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처럼 거의 유사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원 때문에 저런 것이고요.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라는 것이 이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해외 사례를 찾아야 하는데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는 그 일본을 제외하고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보호구역이 뭐 실버존이라고 해서 있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존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보호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해외 사례 소개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런 나라는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외 사례가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소개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7번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지정 범위가 우리나라는 300m, 물론 최대 500m까지 할 수는 있지만 300m, 500m라는 거하고 그게 좀 다른 범위, 좀 다른 게 되겠고요. 실버존 관련 사진들은 그냥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지판,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이건 사실 고령운전자 표시 마크인데 이렇게 바닥에다 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집단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스쿨존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어떤 구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레인지를 범해서 범위 전체를 스쿨존으로 지정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실이 다르긴 하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 어떤 루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구역과는 별개로 교통안전 지도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어디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냐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꼭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서는 담배 피우는 형들이 나와서 돈을 뺐더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안전 지도를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설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교통안전 개선 사업지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 실버존 이외에는 다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특정 집단을 제외시키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게 좀 다른 데와 다르다면은 요 단계별로 지정이 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좀 돈을 덜 쓰고 하다가 안 되면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20마일이라고 하면 32km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제한속도 한 3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도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제한속도가 한 40km까지 좀 있다는 게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왜 60, 50이냐? 이거는 스쿨존이 끝나는 지점에 원래의 제한속도를 같이 병기해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km, 60km, 50km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렇게 달려도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또 호주에는 공유 공간이라고 해도 쉐어드 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차 혼합 구간 같은 경우에 보행자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강력하게 10km만 하면 운전자들 답답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는 아마존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차 혼행,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조건 공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조금 탈피해서 보차 혼행 구간, 그러니까 펜스를 치지 않고 차도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게 하면서 제한 속도를 좀 낮추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독일도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300m라는 것도 우리나라와 같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교통진정구역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앞으로도 나올 것 마찬가지지만 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고요. 특히 제한 속도가 보행 속도로 운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호주에서의 10km와 유사하게 거의 차는 기어다니고 정말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만 아마 차에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그다음에 템포 3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들여와서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존 30, 그다음에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량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를 보호하자 이런 게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홈존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다르지 그 독일의 뭐 템포 30, 홈존, 다음에 나올 네덜란드의 뭐 보넬프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네, 관련된 시설들이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다른 거는 그 차량의 속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트래픽 하밍 기법을 이용해서 차량이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운영한다는 게 그 유럽의 공통적인 그런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험프도 있지만 험프보다는 뭐 차로 폭을 좁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영국의 20마일 존도 마찬가지로 아까 템포 30, 뭐 우리나라 존 30과 마찬가지입니다. 20마일이기 때문에 32km, 30km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좀 전에 말씀드린 존 30도 있고요. 예, 보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주민들 보호하고자, 보행자 보호하고자 다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시사점은 이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마찬가지로 스쿨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의 특징은 있겠지만 스쿨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시각에 따라 시간제 혹은 기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전일제지만 그런 게 있고요. 보다 강력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통행 제한, 차량을 완전히 통행을 막고 진행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어린이들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이들 학교 시간인데 이 학교 시간 관리는 앞으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도 지자체지만 지방자치가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비를 좀 보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존해줍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만 보조해주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자체 예산으로 100%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교통 정원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예,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연구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니까 혹시 또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단의 생각이라고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1년부터 단일화되면서 원래는 경찰이 갖고 있던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통안전시설은 현재 실제 중요한 거는 교통안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물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원화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만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에 가면은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각 그러니까 지자체죠 다. 근데 구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했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역의 임의 지정. 아무리 위험해도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임의 지정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노인보호구역과 특히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체육공원, 뭐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그게 서울시장이 시설의 장인지 실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장인지 이게 참 애매하다 보니까 지정 신청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 법 제도 측면 얘기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기준인데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가장 가까운 출입문에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경찰에서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메뉴에는 그 간선도로란 말이 없고 그냥 가까운 곳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간선도로에 주출입문이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려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준용해서 이 지침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이거는 지금 뭐 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노인보호구역도 과태료가 2배로 아마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 활용 방안인데요. 계속 이게 뭐든지 돈이죠. 이 돈인데 보호구역에서 들어온 돈은 그럼 보호구역에서 다시 투자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 보면 도로교통법 제 161조, 그 다음에 161조 1, 2까지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3 해가지고 과태료 수입 활용을 하는 방안을 법에다 좀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적 측면입니다. 이게 교통정원화 기법 도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그냥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지만 다 지역마다는 좀 편차가 있을 겁니다. 도시구역과 지방부 물론 차이가 있을 텐데 가능한 곳에는 어떤 이런 그 교통정원화 기법이 적극적으로 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게 지침이 통합되다 보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러한 특징에 반영된 시설물들이 좀 반영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많은데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을 좀 분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표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상에는 잘 느끼지 못하실 텐데 이 표지판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크기입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거든요.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표지판 정말 큽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실제 이게 축소 표지판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그냥 붙이는 거죠. 조금이라도 줄이면 돈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노면 표시 이게 보면 법에서 있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법에서 있는 표지판이 아닌데 막 갖다 달아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개선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의 시점에 법적 표지가 아닌 것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러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의무화되니까 과다 표지가 있고 확인 불가능한 표지인데 이게 지금 이 도로폭도 얼마 안 되고 이 길이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기억으로 5개인가 6개인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낭비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시인상 불량 사진인데 이것도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시점 표지가 있어야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하겠죠. 알리고 나서 안 지켰을 때 뭐 단속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법에서 노면 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 앞 천천 이런 것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노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 많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노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한 속도도 앞에 있는 데가 있고 뒤에 있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는 원래 이렇게 앞에다 하면서 좀 빨간색으로 하면 좀 시인성, 그러니까 시점 부분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어쨌든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가지 통일은 최소한 제한 속도는 앞에 좀 표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컬러 노면 표시 이게 많이 되어 있죠. 뭐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좁은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적색 표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놓고 그냥 하면 더 지저분합니다. 이거 사진보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더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암적색 포장이 실제 그 회색 표지보다 돈은 더 비싸거든요. 해놓고 나서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그 저희들 아는 그 미끄럼 방지이 필요한 어떤 시점 부분에만 좀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운영적 부분입니다. 이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좀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만이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노인 보호구역, 말로만 장애인 보호구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인지도 조사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작년에 해봤는데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집단을 다 나눠서 해봤는데도
90% 이상이 안다라고. 물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별개의 문제지만 안다고 대답하셨는데 반해서 노인보호구역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나 되실 거라고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아시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바로 그 노인정 앞이 노인보호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그다음에 준수 여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속도 제한 표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km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초창기에는 그냥 30km로 다 해버렸습니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간선도로면서도 중앙분리다도 다 돼 있는데도 30km입니다. 30km. 이게 뭐 횡단시설이 있고 다 돼 있는데도 30km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60, 70, 80으로 다 30km로 줄인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형 추돌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방통행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 많이 되고도 있지만 이게 어떤 상권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이것도 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편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거듭 말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는 방향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이것도 조사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횡단 시간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초당 1m, 보호구역 내에서는 초당 0.8m.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횡단 신호는 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예전에 안 지켜지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서 좀 길게 좀 늘려줘야 됩니다. 특히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느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부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여러 교통안전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방송을 통해서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건데요. 다 지금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 멘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라는 멘트는 나오고 내가 나왔다고 해서 뭐 나왔습니다라는 멘트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바운더리를 좀 쳐주면 어떨까? 그럼 내 차가 어디 가고 있다. 이게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좀 쉽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본 거고요.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떠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예. 몇 분 했나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약자 보호구역, 그동안 효과평가를 저희 연구원에서 해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감소라고 보면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정은 다 돼 있고 홍보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만 해놓고 그냥 냅두지 말고 유지 완료 측면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이게 일단 지정 확대가 필요하면서 같이 홍보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 사고는 줄고 노인 장애인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고는 느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아직 아이가 없겠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 걱정 항상 하고 계시고 전화 통화 하루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전화 통화 몇 번 하시고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반성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죠. 아이들한테 통화 하루에도 몇 번 합니다. 그 관심의 차이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심이 있어야 정책도 나오고 실행도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어린이도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좀 더 이제는 교통약자 중에서도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수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를 준비해 주신 강수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은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은 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허 교수님께서. 저 허욱입니다. 우선 강수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젠 어쨌든 조금 이 스쿨존 또 실버존을 보다 개선해서 어린이 노인 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이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스쿨존에 한 1조 5천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저는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스쿨존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 여기가 스쿨존인지, 또 스쿨존에서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또 사실 스쿨존에서 위반하면은 그 2배 이상 과태료 물리고 범칙금 물리는데도 사실 또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모르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뭐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안 지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 받고 있다라고 좀 제가 혹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 약 70% 가까이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또 스쿨존에서 사실 아이들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사고 개연성은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선할 여지는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는 다 인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에 있는 사실 횡단보도는 차와 보행자, 어린이가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우선한다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원식 횡단보도식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저는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스쿨존인지 어디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키려고 할 텐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이면 도로가 사실 양방 통행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양방 통행 도로가 많으니까 채 7, 8m밖에 안 되는 도로를 양방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데서 아이가 고개 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죠. 스쿨존 사고의 82%가 보행 중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좀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과감하게 저는 일방 통행으로 다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해가지고 가드레일은 너무 비싸니까 보차도 경계턱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지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스쿨존에서 몇 가지 예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인도를 깔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인도를 깔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차도보다 인도턱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그 인도를 깔아놓고 차도와 또 똑같이 턱을 두니까 결국은 그 차가 또 인도로 침범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거기에 또 가드레일을 또 설치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좀 비효율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이 호주에서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서 스쿨존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이빨 같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도입을 해보는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스쿨존이라는 걸 운전자한테 알려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용의 이빨보다는 뱀의 이빨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날카롭게 좀 그려놓는다든가. 그래서 뭔가 운전자들이 이런 걸 좀 알고서 내가 여기는 스쿨존이기 때문에 서행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유형과 예방법, 또 실버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유형과 예방법을 해가지고서 학교 내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런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다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통안전 교육 인증서를 주고 이거를 초등학교 갈 때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예방접종에서 제출하듯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은 낯선 환경,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거를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교육을 합니다. 사실 저는 보행자 사고 저는 재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작년에 2,000명 가까이가 거의 2013년 기준으로 39%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면은 각종 위험한 보행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그런 실습과 체험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어린이도 먼저 하고 우리 어른들도 보행자 면허증 저는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보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만이 시설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실버존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 교통안전 예산이 한 1조 한 5천억 된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1조 5천억이라면 엄청난 거죠. 저는 그 예산이 어떻게 정말로 교통사고 예방에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도 평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이 쓰인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최소한 저는 30%에 10%라도 거기에 써야 됩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의원님 좀 챙겨봐 주시고서 평가해가지고서 정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다 잘 되는 쪽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저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스쿨존 실버존 예산이 1조 5천억 지금 뭐 실버존은 없고요. 스쿨존 예산이 지금 1조 5천억 이상을 썼는데 과연 평가 예산은 얼마가 있었는지 저는 뭐 평가도 물론 나름대로 우리 안전개선과에서 그동안 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도 보다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제 발언을 마치겠는데요. 이 보행자 신호주기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초당 1m를 가는 거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스쿨존, 실버존은 1초당 0.8m입니다. 그래서 가령 12m 도로라면은 15초의 녹색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또 3분의 1만 지나면 깜빡깜빡 전멸을 줍니다. 전멸을 주면서 전멸할 때 다음 슌에 건너가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평생 못 건너갑니다. 또 전멸이 길으니까 전멸할 때 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제가 한번 직접 재봤어요. 우에노 공원 앞에 우에노역 쪽이 18m 도로입니다. 근데 1초당 0.5m를 주고 있고요. 즉 35초의 녹색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7, 8초 정도는 전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보다 우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저는 바뀌어야지만 이 스쿨존, 실버존, 또 운전자의 의식도 저는 바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최소한 스쿨존, 실버존에서라도 좀 시민운동형 카파라치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운전자가 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또 가정에서 교육하고 시설하고 이런 의식과 같이 이렇게 병행될 때 이런 사고는 뭐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전문가답게 아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스쿨존이라는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린이 보호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스쿨존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을 해서 보차 분리를 확실히 해서 어린이 사고가 감소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용의 이빨,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스쿨존에 들어가면은 운전자들이 정말로 위험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뱀의 이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 또 교육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 제가 느낄 때도 교육 문제는 어린이들은 어쨌든 간에 체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체험 교육하고 어떤 사고가 났는데 어떤 조항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건의사항으로 또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어린이 사고 좀 더 획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실버존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만 그 노인 교통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일간의 자료를 보니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 밖에서 사고가 한 60% 난다고 그런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보호구역만 가지고는 사고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평가, 원래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평가하고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인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자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주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카파라치 얘기하면 할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카파라치 제도도 좀 도입해서 사고 감사하는 데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제로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재경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재경입니다. 먼저 그 강수철 박사님의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풍부한 외국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들이 총망라되어서 잘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시설 측면과 운영 법제도 측면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비용 위주의 개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가의 적색 포장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 시설 같은 저비용 개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사례를 보면은 이제 포장이 노후화된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 공사를 한 이후에 이제 또 보호구역을 새롭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비용 개선 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개소당 이제 이용 인구가 많지 않은 곳,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 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 인구가 많지 않은 곳도 있어서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구체적인 이제 지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전국적인 조사 같은 걸 통해서 노인 보호구역에 관한 그런 시설 기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는데 보행솜을 좀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2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잘 흐릿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네모나게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보행섬인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행섬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섬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 폭도 감소하고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그런 시인성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거리 느린 사람이나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나 짐을 든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보행섬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행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보행섬들을 좀 많이 설치하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좀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부 보호구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적색 포장도 돼 있고 가드레일도 쳐 있고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불법 주차를 더 많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이렇게 민원도 많고 뭐 주차요금 폭탄도 맞고 해서 이렇게 그 좀 정착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효과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노인 보호구역 같은 데서 그 대중교통이나 보행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들이 이제 무단 횡단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은 걸음도 느리고 또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무단 횡단을 많이 하는데 그 노인 보호구역 내에다가 어떤 어디에 가면 정류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지하철역이 있고 어디에 가면 관공서가 있다 이런 한 그런 보행 교통 안내 정보를 좀 더 친절하게 제시한다면 헛걸음을 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이런 보행 교통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쯤 가면 있겠다 하는 지점 같은 곳에서 반드시 그런 보행 교통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험 같은데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어떤 로드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보호구역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또 생활도로구역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보호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인 조사나 또 보호구역들을 이렇게 뭐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그 주승영 의원이 그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국도를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마을이 나타나서 논밭 사이에 이제 국도가 있어서 거기에 보행하시는 노인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이런 거를 지금 제안을 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사실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보호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보호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대로 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이제 간선도로 내에 이제 보호구역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일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일본 보호구역들이 이제 간선도로 상에 위치해서 실제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주요 선진국에서 보면은 시내 구간에서는 속도를 거의 다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내는 무조건 50km다. 이런 차원에서 다루고 그 보호구역 내 그 속도 제한은 좀 탄력적으로 도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이제 참조를 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은 40km로 했는데 그 대신 실질적인 감소 대책은 아주 잘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 여기가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확실하게 그 알려주고 또 속도 조감을 위한 보행섬도 많이 설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그 속도 제한보다는 실질적인 감소 대책에 좀 치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옛날에 지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문이 간선도로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런 교문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앞으로 짓는 학교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뭐 후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방부 보호구역을 보면은 지방부에서 그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부의 교통약자의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부에서 그 교통약자 보호구역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지방부 보호구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약자 보호구역만으로는 뭐 보행자를 잘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교통 관련 법규들을 보행자 중심으로 좀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서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정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지만 스웨덴에서는 차가 보행자를 보면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보행자 중심으로 법률을 바꾸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시설 측면에서 저비용 고율의 그런 안전표시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행섬도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두 번째로는 그 제도적 측면에서 그 빌리지존, 아까 말씀한 마을구간 그 보호구역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시골길에는 주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다니시는데 마을구간 통과할 때 차량의 속도가 너무나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저감시켜가지고 노인 사고를 감소시키자는 그런 개념으로 국토부에서나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인 문제, 시골길이나 지방의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행 위주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 개정, 이것은 저희 그 교통안전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위협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갈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우리 임수경 의원님께서도 보행자 위주로 교통안전 체제가 바뀔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자리가 오늘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그 어머니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간단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녹색 어머니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학교 앞에서 매일 어린이들 등 하교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등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노인 구역보다도 저희가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 박사님이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스쿨존인 지정이랄지 그런 것은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봤을 때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그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노면이랄지 많이 낙후한 곳 이런 것들 저희가 신고도 하고 하지만 지자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개선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에는 너무 그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반사경이랄지 이런 게 많이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설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서 관리들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외국에서 그 아이들 보행자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저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사이버 교통안전학교라고 하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저희 아이가 체험은 해보긴 했는데 아직 많은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신학기에 굉장히 들뜬 마음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신학기에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스쿨존이나 지역 할 때 보면은 노면이 상당히 그 안전 방지 턱이랄지 설치를 해놓은 게 했는데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오히려 아이들이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떤 재질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소재를 한 번 더 생각하신 후에 예산 낭비도 되니까 그거를 해서 자꾸 뭐 위험하달지 이런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설치하기 전에 어떤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한번 살핀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 노인분들 문제, 어르신들 요즘에 고령화가 되면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랄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저희는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MOU를 한번 맺어서 그런 행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그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 그거를 제공을 못 하겠지만은 그 파지 줍는 어르신들을 몇 분을 모셔가지고 형광 조끼하고 형광 모자를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께 그런 행사 자리를 마련해서 교통 안전 교육도 조금 해드리고 그런 물품도 좀 나눠드리고 한다면 어린이들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그런 교육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에 그런 녹색 어머니는 아이들 교통 지도를 위해서 아침에 봉사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옆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적 하에 요즘에 수호천사분이라고 해서 저희랑 같이 교통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약간의 돈을 받고 이제 아침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분들이 보통 나와 있는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반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 스쿨존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7시 반 그 시간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길게 어르신들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차라리 아까 강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오후 애들 학교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런 인력들을 오후 시간대 차라리 투입을 해서 쓰면은 오히려 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지자체나 예산 저희들 할 때 어차피 쓰는 예산이면 기왕이면 그게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신 후에 그런 예산 집행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녹색 어머니 한혜란 총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보면은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잘 돼 있는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그 사이버 교통학교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보기 많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그 어린이 사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 설치할 때 좀 더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자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등하교시에 파지를 주는 분들, 나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새벽에 파지 주는 분들, 그 형광색 옷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 또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건의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통봉사 시간하고 수호천사 운영하는 시간이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수호천사 분들을 운영하는 시간은 어린이 학교 시간에 맞춰서 좀 하자고 우리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기회가 되면 관계기관에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병대 과장님께서 어린이 안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 민병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강 박사님이나 또 허 교수님이나 우리 또 한 박사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 교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을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 또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여성들까지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 15,799개 정도가 지정돼 있고 노인 보호구역은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총 697개소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평가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기재부라든가 국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고가 거의 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따라가고 있고 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노인들은 주로 보면은 항상 국제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됩니다만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없고 또 이제 이렇게 관심도 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범위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지정이 안 됐고 거기에 관리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이제 예산 자체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 안 한 이유는 그 지정을 해놓고 나서 국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이제 국비도 지원되지도 않고 우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는데 이런 시설들을 개선을 하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정 대상을 보면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2만 1,000개 중에서 15,000개니까 한 6,000개소가 아직도 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은 한 7,672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697개소를 제외한 거의 7,000개소 정도는 90% 정도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통사고 그 특성을 보면은 보행 중 사망자 수가 가장 큰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차와 차대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차와 그 보행자 수가 거의 차대 차와 버금갈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또 그 13m 미만 즉 지금은 생활도로로 경찰청에서 지정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생활도로나 또 그 외에 이면도로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이제 정문에서부터 300m 반경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300m를 벗어난 구역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시간대도 어린이들은 이제 오후 늦게 4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노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점심 전후 그때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고를 갖다가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적 측면과 시설 그다음에 국민 의식 수준이 좀 제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은 지금 경찰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적 측면은 굉장히 거의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국민 운전자나 또 보행자 국민 의식 수준이 좀 높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방안과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이해관계자들이 또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관 합동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고 시설 정비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허욱 교수님께서는 평가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나마라도 이렇게 어린이 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도로교통공단이나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정도 사고가 좀 감소돼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녹색 어머니라든가 페트롤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국민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부와 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협조하에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매년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 강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 한 사람씩 배치해서 있을 그런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CCTV라든가 또 이런 그런 것을 장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단속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유가 된다면은 이제 불법 주정차 지자체 또 경찰 또 저희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또 위해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특별 행락처나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수시 단속을 벌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홍보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운전자나 학부모 등 어른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들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체험 박람회라든가 또 퀴즈 대회 또 체험 교실 이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년 활성화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체험 교실이라 해가지고 각 광역시도를 돌면서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언론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역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장 국민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직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민병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고 노인 보호구역은 사실상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약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애써주시면 더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와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이 어린이 학교에서 300m까지인데 그걸 연장하는 구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경찰청에서 그런 사업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저희 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연구를 했는데 존 30구역을 도입하는 겁니다. 30구역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이면도로를 지금 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일정한 구역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선적인 개념을 면적으로 생활도로 구역을 쫙 넓혀가지고 30구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이제 연구인데요. 이제 그런 개념이 도입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해결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에서 오신 우리 조의원 기자님께서 그 말씀 분명히 해주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의원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의 교통운영계장 조의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37년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다라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교통약자, 보행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이 그런 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토론에 앞서서 먼저 하신 발표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제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구역 지정 권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공동부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설주의 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한 속도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차적으로 보호구역 관련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간선도로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70, 8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30으로 제한 속도를 다운을 시키면 급격한 그 속도 편차로 인해서 추돌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한꺼번에 급격한 속도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60 정도로는 일단 속도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함께 시간제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한정을 해가지고 제한 속도를 30이나 40으로 낮추는 방안 이런 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색 보행 신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셨는데요. 매뉴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녹색 보행 신호를 부여하는 국가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보행 신호 부과 기준은 보행 횡단보도 진입 대기 시간을 4 내지 7초를 두고 있고요. 보행 속도를 초당 1m를 간다는 가정하에 녹색 신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이 4 내지 7초 보행 진입 대기 시간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행 속도를 우리나라는 초당 1m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당 1.2m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신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초당 1m를 기준으로 보행 신호를 주는데 사전 진입 대기 시간, 우리가 주고 있는 4 내지 7초 진입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4 내지 7초 정도가 녹색 시간이 짧은 그렇게 이제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보다 보행 신호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교육부에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교육부에서 7대 학생 안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일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7대 교환 중에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통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뭐 안전 교과목도 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교육부에서도 어린이 교육 과목의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라는 부분은 교통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꿈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각종 지표 부분에서 외국보다 약간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 지표 관련해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외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이라고 하면 OECD 가입국을 비교를 대상으로 삼는데 통상 한 3배 정도 이상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보행자 사망자 중에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차도폭이 9m 미만인 이면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주의 한 53% 절반 이상이 9m 이하의 도로에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m 이하 도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면도로를 말하는데요.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했냐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스쿨존이라든지 뭐 노인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도부터 시설 개선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조 5천억 가량의 시설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7,500억 정도가 국가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을 해서 2003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사망자가 50명, 상당히 많이 줄었죠. 8분의 1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전체 인구가 약간 좀 줄어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외국에 비해서 OECD 통계랑 비교했을 때 OECD 평균 정도의 안전도를 보이고 있는 게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지표입니다. 유일하게. 나머지 지표는 저희가 OECD 평균보다 대부분 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지표는 유일하게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아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 교통사고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2000년대 중반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가장 크게는 정부 부처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지만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지정 개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사고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 전체 활동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노인보호구로 지정하는 몇몇 장애인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을 다 노인보호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시설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활동 반경 중에 과연 몇 %나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유럽에서 많이 쓰는 존 30이라든지 20마일 존 이런 부분 이제 그걸 번역한 용어가 생활도로 구역인데요. 이런 생활도로 구역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지침을 경찰청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함께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이런 생활도로구역을 어떻게 법제화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법제화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이제 안행에 계신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국회랑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생활도로구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제화를 하려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연 생활도로구역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쉬운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한번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 상사분들과 국회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생활도로구역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생활도로구역이 뭡니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십니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생활도로구역은 생활도로구역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도로를 구역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럼 그런 거 왜 하는데요? 이런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명칭을 이대로 유지해도 좋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존 보호구역과의 상충 내지는 이런 위계 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설 중심이지만 생활도로구역은 특정 시설이 관계없이 보행자 통행이 많으면 모든 지역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호구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정이 된 곳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뭐 대한교통학회라든지 한국 ITS 이런 교통 관련 학회하고도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자문도 받아봤고요. 올 상반기에는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 그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을 어떻게 정착을 하고 법제화하는 방안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청에서도 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외에도 그 교통약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마 현재의 제도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우리 주재벌교자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약자 사고 감소가 크게 기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우리 그 교통 안전국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자리를 꽉 메워서 두 의원님과 우리 이사님 그렇게 자리를 끝까지 해주시는 토론회가 거의 없는데 제가 아주 감사드리고요. 좀 플로우가 끝난 다음에 그 의원님과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긴 시간 동안 플로우에서 아주 묵묵히 좋은 말씀 기다리고 계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 두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없으시면은 제가 바로 그럼 우리 오늘 그 토론회를 주재해 주신 우리 그 이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맨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 그럼 우리 저 이사님께서 그 우리 소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그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시행하는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조우현 계장께서 도로교통공단을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책임감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부담을 주셔서 오늘 저 부담을 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수경 의원님께서 많은 법제화에 예산 책정에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허옥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중에 200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조 5천억이라 된다 하면서 그간에 큰 효과가 있었는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예산 투입에 대한 그 반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국하고 비교할 때 통상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2등, 사망자 수로는 32등. 또 아까 조우현 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교통 분야에서는 우리가 높다, 좋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가 이제 34개국이나 32개국이니까 저희들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활동들이 그래도 우리 그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91년도에 13,429명으로 우리가 최고의 그 사망자가 피크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감기가 13년이나 됐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51년, 38년, 20년 그렇다는데 우리는 13년 만인 2004년도에 만으로 6,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37년 만에 지금 작년에 4,762명으로 인해 5,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런 모든 그 분야에서 이런 예산도 투입됐고 활동이 많이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효과가 없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준의 교통 그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의 일에 보면은 우리가 3위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교육, 뭐 그리고 단속, 그리고 시설 개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뭐 경찰, 지자체, 시민 단체 이런 데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준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돼 3위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운전사 의식 제고입니다. 운전자들이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3위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문화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꼴찌라고 있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이슬란드, 뭐 영국 이런 데 제일 높은 나라를 보면은 자동차 문화가 100년, 뭐 200년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지금 운전하는 분들이 다 뭘 하고 어릴 때 뭘 했냐면은 시트에서 이렇게 안전 벨트를 매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걸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이런 그 시민이나 뭐 이런 지자체나 이런 교통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좀 지난다면은 이런 수준급의 그 교통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운전자 의식이 좀 함양돼야 된다, 고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호주 말씀을 하셨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요만한 그림판이 하나 있는데 부츠 모양의 발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횡단보도 표시인가 봅니다.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차는 저기서 서버립니다. 사람이 여기 근접해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습관대로 횡단보도 앞에 가면은 파란불 켜졌나? 그럼 불도 없습니다. 그냥 표지판만 있는데 차가 씁니다. 그런 그 문화나 그런 제도나 그런 의식이 좀 우리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그 활동들이 의미가 없지 않고 다 의미 있게 지금 진행된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 특히 교통약자 그 보호구역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또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그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저희들 그 교통사고 예방에 그 예산이라든가 법제도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하기 전에 질문 허 교수님한테요. 아까 보행자 면허증 이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될까요? 입니다. 이 축구 영웅 지단이 있죠. 예, 지단이 이 보행자 면허증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인데 여러 가지 보행 환경에 위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1, 2학년 때 그걸 좀 따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이 프랑스가 참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라고 해가지고서 부모와 함께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교통안전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교통안전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 해운, 항공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은 모페드라는 원동기형 장치 자전거를 다 타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탈 수 있는 자격을 또 부여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부분을 꼭 좀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법안하고 예산 문제로 돌아와요. 꼭.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회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냥 일반 이제 유권자 국민들이 보실 때는 뭐 이렇게
그 뭐 누구를 지지하기도 하고 또 호감 비호감 뭐 있으시잖아요. 정당도 지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굉장히 그 30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5천만 명을 대변하기 때문에 좀 다양화돼서 해야 눈높이가 다른.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 한 분이 계속 끝까지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끝까지 반대를 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토론회에서 느낀 거예요. 이게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히 뭐 어린이 스쿨존, 실버존 말씀해 주셨는데, 요걸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주장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여성가족위원회도 겸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이제 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보행자 면허증 같은 경우는 좀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들 특히 그 뭐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가부가 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올해부터 이제 출범한 국민안전처에서 아무래도 사실은 캠페인이 중요하죠. 교육, 국민안전처가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쓰여야 되는지 올해 꼼꼼하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곳이 사실은 국민안전처인데, 예전에 이제 그 생각나시죠? 그 양심냉장고 그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벽에 그 교통 신호를 지키는 자동차들을, 사실 이게 일종의 캠페인이거든요. 그 이후에 교통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공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은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등산에서 예를 들어 산에를 이제 가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곳이 산이죠. 산에 내려와서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인사는 욕으로 바뀌어요. 이 운전자들이 너무나 쉽게 사실은 좀 욕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정말 외국을 다녀보면 선진국인데, 진정한 선진국은 이제 의식의 선진국이, 사실은 의식 수준이 그렇게 선진국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유학을 하거나 재외 교민으로 살았던 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있었고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있었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가 별로 없고 사람이 많고 뭐 툭툭이 이렇게 오토바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 보행 중심이에요. 미국, 유럽에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아까 안전벨트 말씀도 해주셨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는 안전벨트 매는 게 굉장히 아직도 어색합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혹은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타면. 그런데 안전벨트 너무 당연하게 매야 하고, 이 두 가지 그 의식들이요. 그 다음에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 운전자들이 정말 좀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운전자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또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속 경쟁 성장으로 빚은 자동차 중심이라는 게, 자동차가 외국에서는 뭐 프랑스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프랑스 같은 주차에서 꽝꽝 부딪힌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실용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그 사치품 내지는 과시의 상징이라서 뭐 수입 자동차 같은 거 타시는 분들,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평소에 이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러 시내버스를 타고 왔어요. 오늘 이 토론회를 하니까. 이제 마포경찰서 앞에 살고 있는데, 마포경찰서 앞에서 이제 시내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도로도 일부러 좀 횡단보도도 좀 걸어보고 이러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 효용성을 위해서 자동차로 막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분단위, 초단위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럴 때 계단 오르내리락 하거나 그렇게 해야 사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그 국회의원 한 명이 뭐 매일 싸우는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어머니회에서 나와주신 아까 그 수호천사 시간대 이렇게 학교 시간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알아야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뀌어. 사실은 또 이 공무원 조직이나 이 국민들이 귀찮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막 귀찮게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야 그러면 결국은 나의 삶이 좀 바뀐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 알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우리 아까 그 임재경 박사님 말씀해 주신 법률 관련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만약에 법률을 바꾼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뭔가의 이 규책 사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했을 때라고, 보행자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는 나는 하려고 했다 주장을 하고, 이게 그런 이제 법은 좀 이렇게 보편 타당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고민 나중에 좀 깊이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남은 임기 동안 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좀 여러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신용선 이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경찰청에서 도와주시고, 또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를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패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교통적자 보호구역 개선 방안 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임수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